여러분 좀 편하게 쉬고 오셨나요? 예, 이제 드라마 얘기하니까 여러분 재밌죠? 저만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뭐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함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고 재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이렇게 네거티브한 환경 같고 되게 안 좋은 조건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좋은 조건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의 측면. 그런 걸 여러분 좀 그렇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굴을 뵙고 강의를 하기 힘든 대면 강의가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정에 놓여 있긴 하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속 마음의 어떤 움직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학 두 번째 시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한국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TV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냐? 그 여러분께서 지금 유학을 오신 그 중국과 베트남의 상황과 조금 비교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970년대 한국에서는 TV가 보급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이때가 되게 어렸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 70년대에 TV가 보급되면서 이제 방송을 보니까 극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영화들도 좋은 영화들도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TV가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집으로 와서 일을 끝나고 일찍 집으로 와서 TV를 보는 어떤 그런 습관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1970년대가 한국 드라마의 역사의 초기의 역사적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970년대에는 TV 보급에 따라 방송 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그때는 한국의 어떤 연속극이 어떤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냐 하면 일일 연속극 그러니까 원데이 드라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여러분 보면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잖아요. 드라마가 월화수목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럼 5일 동안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틀어주는 드라마.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길겠어요. 이것도 그냥 한 달에 끝나진 않아요. 한 막 석 달 정도 넘게 해요. 1일 연속극이. 그러면 이게 몇 회일까요? 자, 한 주에 5회 한다고 치면 한 달에 20회, 그리고 두 달에 40회, 석 달에 60회, 뭐 120회까지는 넉넉히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인기를 끄냐? 일일 드라마가 이 영화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TV를 보는 여러 가지 목적은 옛날에 다른 오락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지난 지금에 와서야 여러분과 저는 뭐 개인 SNS, 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뭐 페북을 하거나 뭐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웨이보를 하거나 그런 어떤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그런 유흥가, 엔터테인먼트한 요소들이 많았죠. 또 게임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MMORPG 같은 게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팅을 전개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과 엔터테이너, 커뮤니케이션과 엔터테이너가 그 활로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다양해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없었던 거죠. 그 문화의 자리를 대신한 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니까 TV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여가 시간을 사실은 타켓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가 시간에 꼼짝없이 사람들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여가를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별다른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TV, 그 중에서도 1일 연속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일 연속극을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많이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시청률입니다, 그게. 시청자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시청률은 올라가요. 시청률은 곧 방송사의 광고 수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고 수익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수익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TV 방송사에서는 1일 연속극을 계속해서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1일 연속극만 막 계속해서 틀어주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지상파가 방송 3사가 있었어요. KBS, MBC, SBS가 있었는데 이 세 개 방송사에서 날마다 1일 연속극을 틀어주는데 그 내용이 뭐 크게 나오겠어요? 1일 연속극에서 무슨 영화처럼 큰 스케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항상 가족 아니면 고부 갈등, 뭐 상속,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인데 어떤 신선한 어떤 소재라든지 대단한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국의 1일 드라마가 그렇게 붐을 일으키다가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식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마가 여러 가지 어떤 예술적인 표현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우리가 또 세대별로 다르게 생각할 만한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20대가 생각할 고민거리와 그리고 50대가 생각할 고민거리가 다르듯이 관심사도 좀 다르겠죠. 그런 다양한 관심사를 채우기에는,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제약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납득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소재로만 드라마를 제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소재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하는 식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적 부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네거티브한 단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한국 드라마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 부분을 좀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먼저 세우기보다는 많은 시청자가 봐주길 바라는 시청률 우선주의라든지, 그리고 소재를 스스로 검열하는,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이 보면 안 될 거야, 이런 거는 어른들이 보면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 대본 작업에서부터, 내러티브를 구조하는 작업에서부터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게 한국 드라마 특징의 네 번째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국 드라마의 어떤 특징적 요소,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제가 짚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류의 흐름을 소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한류의 흐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한국 드라마의 어떤 무조건적인 장점,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이런 것 때문에 볼만하고 재밌고 우수하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학을 분석하는 학생다움의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한국 드라마의 어떤 특징, 스페셜리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드라마가 이래서 어떤 엑설런트 하다라는 설명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반대로 한국 드라마의 어떤 구조적인 약점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까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 그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강조점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국 드라마의 특징 5번째에서 한국 드라마가 갖고 있는 장르적 특이점을 3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드라마가 여러 장르를 담으려고는 하지만 어떤 내용이나 그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과거의 고부 갈등, 상속, 출생의 비밀이라는
그 자극적 소재의 함정과 유혹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짙어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호러 드라마라든지 스릴러 드라마, 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구상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영화의 내러티브에서는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라이터가 상당히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릴러 작가다 그러면은 스릴러 장르 한 장르에만 되게 집중하고 아주 밀도 있는 스릴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집필해 왔었죠. 그런데 드라마 작가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도 좀 열악하고 시간적 제약도 많다 보니까 많은 어떤 수정 작업을 거치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써서 방송국에 전송하는 형태의 대본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약간 치밀하거나 밀도가 높거나 완성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장르, 곧 드라마 안에서 액션 장르, 스릴러 장르, 미스테리 장르를 표방한다고 해도 나중에 가면은 예전에 썼던 방식 그대로 고부갈등, 뭐 삼각관계, 그런 의미들만 남게 되는 출생의 비밀 등의 의미만 남게 되는 막장 드라마로 흘러들어가는 어떤 꼴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의 특이점이에요. 그게 시작은 되게 멋있게 시작하는데 16부작이라고 예를 들면 16부의 한 1부에서 6부까지는 정말 재밌는데 나머지 7부에서 한 16부까지는 야 이게 뭐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방영 시간대의 장르가 통일되어 있는 점. 이제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설명드리자면요. 자, 한국의 방송사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만, 한국에 그걸 지상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공중파 프로그램 KBS, MBC, SBS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송사가 일일 드라마를 거의 저녁 8시 30분에 동시에 틀어줘요. 그러니까 KBS도 8시 30분, MBC도 8시 30분, SBS도 8시 30분. 그 8시 30분이 언제 시간대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다 같이 모여서 TV를 볼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그러면 장르가 드라마에서도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안에서도 장르가 구별이 되는데 액션, 미스터리, 추릴러, 멜로, 뭐 로맨스 그 동시간대 가족들이 모여서 보게 되는 시간대에서 장르는 여지없이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갑자기 뭐 액션 장르를 한다든지 미스터리가 나온다든지 로맨스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장르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인 게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재밌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저녁에야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다 회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도 공부를 하느라 지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요. 그럼 저녁에 모인 가족들이 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소재거리를 TV 드라마가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되어 있는 드라마를 보게 됐을 때 솔직히 어떤 요소의 드라마가 구성이 돼야 될까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같이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재테크 수단 같은 거 그런 드라마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중고등학생이라고 일컬어지는 10대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10대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아주 통통 튀는 로맨틱 코미디나 그런 드라마에 비해서 그런 드라마를 10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를 가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은 좋아하겠느냐?
좋아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그 방영 시간대는 장르가 일정하게 통일되어 있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르. 그 부분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세 번째 특징도 중요한데, 한국의 드라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 그러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한국의 드라마는 예산이 되게 빠듯해요. 그러니까, 한 회당 찍는 제작비가 다른 나라에서의 드라마 제작비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차이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예산 문제 때문에 특정 장르를 아예 배제하고, 특정 장르라는 게 뭐냐? 무슨 SF라든지 뭐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막 치고 부수는 그런 장면들, 야외 촬영이 많은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장르는 처음부터 아예 배제하고 저예산, 예산이 작은 부분에 맞춰서 드라마가 철저하게 계획됐기 때문에 드라마의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작가의 역량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연출하는 감독의 역량이 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그와 다르게 작가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동을 많이 못하죠. 그리고 우리들한테 어떤 눈으로 볼 만한 눈요깃거리가 될 만한 볼거리가 영화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를 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용이 재밌고 그 내용에 나타나는 캐릭터들의 대사, 그 다이얼로그의 재미에 심취를 해야지만 드라마를 볼 수가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는 철저하게 작가와 캐릭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한국 드라마 라인업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의 첫 번째는 막장 드라마라고 일컬어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의 드라마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어떤 동일한 시간대에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드라마에서는 꼭 장르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국의 드라마는 그 예산이 버짓이 상당히 작고 인색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작가와 캐릭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 부분이 한국 드라마 특징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캐릭터는 조금 아쉽지만 상당히 평면적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입니다. 자, 평면적이라는 것은 원 디멘션 스타일이고 전형적이라는 것은 티피컬 타입이라는 뜻인데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자, 악역들이 나와요. 자, 드라마의 선한 역할, 그게 주인공이 대부분 선한 역할이죠. 근데 선한 역할 대신에 악역이 등장하죠. 그러면 악역이 등장할 경우에 한국 드라마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악역들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유가 없고 원래부터 저게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주인공을 짓밟거나 괴롭히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뭐 동기가 분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어떤 과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악행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내가 주인공을 괴롭히게 된다라 주인공인 그 선한 역할을 괴롭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게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캐릭터에 있어서 그 동기부여가 상당히 풍부해지고 시청자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악한 놈인 건 악한 캐릭터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해는 된다. 아, 저 악역이 왜 저렇게 악한인지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개입이 된다라면은 그 캐릭터가 되게 컴플렉스하고 어트랙티브한 스타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면 볼거리와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 중에 이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악역들이 대부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역다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악역이야.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을 맡기를 제가 바라지만 혹시라도 피치 못할 여건 때문에 악역을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역이 왜 악역인지, 내가 왜 악한 건지, 내가 왜 악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역은 그냥 계속 악역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저는 티피컬 타입이다, 전형적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평면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캐릭터가 이런 것만 있느냐? 좀 이따 한 번 더 캐릭터를 살펴볼까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악한 역의 캐릭터를 했잖아요. 그 반대로 주인공에게도 적용이 돼요. 주인공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고 어떤 가정사를 갖고 있고 어떤 힘듦을 갖고 있는지 한국 드라마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냥 주인공은 착해. 왜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천성이 착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천성이 착해서 그런지 그냥 선한 주인공 역도 좀 평면적인 캐릭터가 많아요. 물론 한국 드라마가 2000년대 이후로는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수많이 좀 꽤 많이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을 자신 안에서 많이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또 살펴볼 텐데, 이제 한국 드라마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한국 드라마의 네거티브한 면을 찾아본다는 이유는 한류의 긍정적인 발전과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드립니다. 한국 드라마의 장르는 좀 많이 한 군데에 편중이 돼 있어요. 한 군데에 편중이 돼 있다. 더 두 가지 의미인데, 고부 갈등, 상속 문제, 재벌, 그리고 출생의 비밀. 자, 이런 부분들에 많이 한국의 드라마가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치우쳐 있냐 하면은 한국 사회가 상당히 그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된 가부장제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주로 많이 희생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의 적이 여성이라고 해서, 자,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아내인 아내도 여자죠. 근데 같은 여자끼리 참 잘 지낼 것 같은데 고부 갈등이라고 해서 여자끼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정말 죽고 못 살 것처럼 싸우는 모습들이 종종 비교돼요. 이거는 여성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안타깝게 그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다 남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러스 페노메논, 곧 질투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질투의 현상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 아버지 위주, 남자 위주로, 남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내용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드라마는 그 비극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재생산해 왔다는 거죠. 로맨스와 멜로의 이야기도 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남성이 이끌어가는 대로 여성은 사랑을 받는 역할에만 주어져 있고 그 한계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 그게 한국 드라마의 단점이 자리 잡는 거죠. 자, 그 요소 중에 하나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수요 논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작가들이 변화를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관성처럼 여전히 그런 어떤 가부장제적인 로맨스와 멜로와 가족 드라마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메디컬 드라마, 그 다음에 그 로우 드라마, 법정 드라마, 그리고 여러 드라마. 그런데 메디컬 드라마는 여러분 그 병원에서 병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조금 안타깝게도 보면 병원 드라마인데 병원에서 남녀간에 연애하는 이야기만 주로 나와요. 그리고 법정 드라마, 여러분 법정 드라마는 변호사나 검사가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정 드라마는 또 법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드라마의 포맷을 어떤 장르의 포맷을 가져오든 한국의 드라마 중에 단점 중에 하나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떤 장르를 가져와도 다 기승전 로맨스, 기승전 가족, 기승전 고부 갈등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했고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